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오늘의 실화사연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 저도 이런데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을 경험하네요. 수치스럽긴 하지만 진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가난한 걸까 싶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친구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왔다가 나 이렇게 진짜 거지 같은 집은 처음 봐. 지하에 해도 안 들고? 심지어 방도 하나밖에 있는 집이 진짜로 있구나?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나저나 진짜 이런 곳에서 병 걸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미안. 학교에서 보자.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난하고 냄새나는 집에 사는 거지 같은 애라고 애들이 제 뒤에서 수군댄다는 것도 알게 됐었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심한지 나이를 먹은 지금도 꿈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난에 대한 강박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아니, 생각해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몰랐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저는 진지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걸요. 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실 것 같네요. 저도 압니다.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성공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냐고요. 그냥 꽃뱀 아니냐고요. 물론 나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절박했습니다. 결혼해서 남자의 재력에 기대서 사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재력을 뺏거나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그와 같이 부자의 삶을 누리는 게 저의 목표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던 부자는 재벌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때 저는 지하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그냥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 3개짜리 집, 아이를 원하는 학원을 보내도 힘들지 않을 정도의 재력을 원했던 거라는 걸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제가 딱 원하는 정도의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들으시니 좀 웃기시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겐 소박한 수준이라는 걸요. 엄마, 나 20살 되면 결혼할 거야. 결혼?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집에서 어차피 너 대학도 못 보내고 앞으로 네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한번 동네 아줌마들한테 좋은 혼처 있나 알아볼게.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동네 아줌마의 소개로 제가 꿈꾸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집의 아들이었지요. 남편과는 12살, 띠동갑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혼을 한 번 했었기에 시댁에서도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쩌면 끼리끼리 만났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저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 찬물, 더운 물 가릴 수가 있나요? 저는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번듯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살면서 지하가 아닌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고 거실이 있는 집에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행복했고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런 여유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곰팡이 피고 너저분한 집에서 살았으니 매일 라면을 끓여 먹고 차가운 냉기가 도는 물로 목욕을 했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여가 지나갈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행복은 익숙한 것들이 되더군요. 넓은 집에 늘 혼자 있다는 이유로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된 것 같아서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일을 할까 싶었지만 다른 회사에 다닐 거면 자기네 마트에 와서 일을 도우라고 할 것 같아서 직장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고졸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돈도 없이 취업 대신 시집을 간 거니까 직장에 원서를 내기도 힘들었어요.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나 허드렛 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기니 시댁에서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이상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아니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긴다니. 우리 점집에 가보자꾸나. 네? 점집이요?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자. 너 혹시 일부러 아이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당연히 가지고 싶죠. 저도 요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런데 점집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점 같은 거 봐본 적 없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럼 점집을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안 그러냐? 가서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건데. 어머님, 그래도 요즘 세상에 아기가 안 들어선다고 점집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원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세상이라고 했니? 그래, 너 말 잘 꺼냈다. 너 요즘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너같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났어. 넌 좋은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잔말 말고 같이 가자. 사업가였던 시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점집에 간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 무당이라도 아이를 점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칠 뒤 혼자 점집에 다녀오셨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무당이 제대로 말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죠. 당사자인 제가 앞에 있는데 제 탓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어떤 결과를 들고 오실까 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점집에 다녀왔다면서 집에 오신다고 한 날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어떤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뭐고요? 점집에 간다고 했는데 어디 다른 데 다녀오신 거예요? 그게 말이다. 잘 들어라. 요 며칠 전에 무당한테 말했더니 너희 둘 다 기가 약해서 사주에 애가 없다는구나. 그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아이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었지. 아이를 10년이나 기다려야 낳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10년 후면 우리 아들이 50인데 너무 늦잖니. 그래서 내가 무당을 막 설득해서 겨우 알아낸 게 이 아이야. 네? 겨우 알아낸 게 이 아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데려오신 거예요? 이 아이 누구예요?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길 거라니 10년이나 걸린다니요.
여보, 말 좀 해봐.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 누구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머니, 이 아이가 누구예요? 뭐, 친척 아이라도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건 아니시죠? 아, 설마 요즘 누가 무당이 점지해줬다고 아이를 키워요. 너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없는 짓 여식이어도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아주 싸가지가 없구나. 이 아이가 누구냐면 무당이 점지해준 귀인이야. 무당이 그러더라. 아들을 입양해 와야 한다고. 그래서 그 태어난 해하고 태어난 날하고 일치하는 아이를 찾느라 고생 좀 했어. 이 애를 잘 키우고 하다 보면 집안도 흥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잘 키워야 해. 알았니? 아니, 어머니. 그냥 그 무당의 말 한마디로 이 아이가 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세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으시고.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이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팔자라고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애가 어떤 부모의 아이인 줄도 모르는데 말이죠. 차라리 공인된 입양단체에서 데려온다면 모를까. 무당이 점지를 해준 아이라면 더 꺼림칙하잖아요. 뭐? 너 지금 시엠이 말을 못 믿겠다. 그런 거냐? 내가 아까 분명 말했지? 예전에는 애를 못 낳으면 시댁에서 쫓겨났었다고. 소박을 맞아도 너는 진지게 맞았지. 안 그러냐?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준 건 네가 어렸기 때문이었어. 어리니까 아이를 순풍순풍 낳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팔자에 아이가 없다잖아. 네가 그렇게 여자로서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너를 계속 이 집에 있게 해줄 것 같으냐? 그러니 얼른 정신 차리고 우리 말 들어라. 쫓겨나기 싫으면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데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소박을 놓겠다니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마트 직원 중에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금을 얼굴에 뿌려대며 쫓아내시기도 하실 정도로 한다면 하는 성격이셨으니까요. 그때 저는 남편이 전처 헤어진 이유를 어렴풋하게 알겠더군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눈물만 났습니다. 무력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순간의 남편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보다 본인 엄마의 말에 순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왜 울어? 울지 마. 왜 그렇게 사람이 어둡고 부정적이야? 아무래도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얘 좀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엄마가 10년 후에나 애가 생긴다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눈 딱 감고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키워보기로 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도 움직이더라. 봐봐. 이렇게 아기가 귀엽고 예쁘게 웃잖아. 남편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품에 안긴 신생아에게 푹 빠져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남편은 어느새 시어머니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그 아이가 제 눈에 예쁘게 보이더군요. 남편의 품에 폭 안겨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귀여웠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내가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서 외롭게 커야 했죠. 그러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차피 니들 임신 안 되면 이혼 아니면 입양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무당 말 들어보자. 내가 그 무당 말 듣고 안 된 게 없다니까. 알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제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이혼당할 각오를 하라는 말처럼 들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처지를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신생아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피부가 원래 이렇게 투명한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을 갖다 대기만 했는데 아이가 방긋 웃어주더군요. 마치 저를 보면서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아가 될 뻔한 자신을 걷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저는 아이에게서 한참이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남편과 저는 허둥댔죠. 입양기관에서 준 젖병에 분유를 타서 먹이는데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잘 먹더군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예뻐라. 진짜 친엄마랑 아들로 만났으면 우리 참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너한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조카도 없고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라도 너처럼 예쁜 아기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단다. 오늘 내가 네 엄마가 된 날이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아니 우리 잘 살아보자. 알았지? 저는 아이와 눈을 마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작고 귀여운 아이가 이제 내 아이라니. 내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됐다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는 불안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이를 못 가지면 어쩌나 하고요. 아이를 못 낳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다시 지하 단칸방에 그 음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마주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다독여주더군요. 자기야, 나도 기분이 이상해. 아빠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깨도 무거워지고 말이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걱정도 되고. 게다가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해서 자기가 막 화내고 대들고 할까봐 걱정했거든. 근데 엄마 요구를 군소리 없이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아까 내가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 알잖아. 내가 우리 엄마 닮아서 말 좀 심하게 하는 거. 당신은 충분히 밝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이 아이 키우면서 잘 살아보자. 알았지?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 전처와의 기억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도 제가 화를 내지 않고 받아준 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니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남편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저를 엄청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렇게 저희 셋은 부둥켜 안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하면서 살고 싶어졌죠.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연우라고 지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이름을 따서 만들었죠. 그러고 보니 정말 제 친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각오와 다르게 신생아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죠. 밤새 책을 보면서 육아상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뭐든 잘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가 얼마나 튼실한지. 집에 들어온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아이는 부쩍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더 하얗고 예뻐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죠. 어쩌면 우리가 진짜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당이 용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들어온 지 1년여 만에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연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달 임신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는지 축하는커녕 입양한 아들이나 잘 키우라고 하셨죠. 이것 봐봐. 우리 연우 입양 안 했으면 대도 못 지을 뻔했다니까. 안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서운하긴 해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스런 친딸과 그리고 입양해 왔지만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저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을 지냈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때로는 웃을 일도 때로는 신경 쓰일 일도 많이 생겼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 정말 맞더군요. 정말 제 배 아파서 낳은 친딸보다 연우를 더 많이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연우를 입양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족의 비밀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과의 사이도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연우는 커가면 커갈수록 시아버지의 얼굴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는데 아들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진짜 더 친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입양 아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쯤 마트 사업을 크게 성공하시고 나서 정치권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선거에 나가볼 참이었죠. 그러나 돈 말고는 없었던 시아버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욕심이었죠. 그래도 열정 하나는 크셨습니다. 정치를 해보려고 하면서 열심히 지역 행사를 다니셨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권으로 나아가려던 꿈을 접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건강이 한순간에 나빠지셨으니까요. 몸의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일반 병실로 오시긴 하셨지만 대형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6개월쯤 지나서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를 집에 모실 수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이니까 간병인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왜 갑자기 요양병원을 선택했냐면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시다니요.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야 저희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걸요. 아마도 그 계획은 시아버지가 아픈 것과는 상관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지고 시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 생활도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학원을 보내고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저녁에는 간병인을 썼습니다. 그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 정신은 그나마 멀쩡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더군요. 왠지 두 분 사이가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와 다투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저귀를 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며느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하는 게 창피하신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대변을 싸고도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말씀을 안 하셨더군요. 나중에 저는 간병인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불편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가야, 이제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니? 간병인 보고 좀 더 일찍 오라고 안 되니?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바지를 벗는 게 그나마 편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시아버지께서 회사 내 자문 변호사를 한번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유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죽으면 네 애미한테까지도 유산이 가잖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해두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러니 변호사님 보고 한가하실 때 한번 와달라고 해다오. 며칠 뒤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변호사와 둘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저희는 병실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모든 유산이 남편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희는 시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려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외동아들인 남편한테 주셔야지. 그럼 누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유산을 남겨주려는 사람은 바로 저희 큰아들 연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은 못 믿어서 유산을 이 집 말고는 안 주신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연우한테 나머지를 다 주시는 거지? 혹시 여보, 연우가 우리 친아들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뇌도 다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게.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딸한테는 왜 하나도 안 주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들이라고 주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본인 아들은 나잖아. 진짜 아버님 속을 모르겠다.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우를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던 저였지만 그 순간에는 딸에게 마음이 더 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입양을 했고 딸은 내가 4배 아파서 낳은 내 핏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옛날 분이시니까 아프고 나니 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머리를 다쳐서 본인의 친아들이라고 착각을 하셨던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긴 우리가 연우를 정말 친아들 이상으로 키운 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자부합니다. 연우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입양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컸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걸 알려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춘기인 지금 말해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연우는 언제나 우리의 복덩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시아버지에게 그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시고 유언을 남기신 건 아닐까 싶더군요. 저희는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죠.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말년에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뜨셨는데 말이죠. 특히 평생 함께했던 반려자가 곁에 없다는 건 시아버지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찌됐든 아들이 받아왔으니까 미성년자인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보호자로서 그 재산들을 관리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여자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여자는 시아버지 일로 찾아왔다고 해서 저희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아버지 일이라니요? 무슨 일이신지.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만나뵐 생각으로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늦으셨네요. 그건 아니고요. 미안해요. 제가 배운 게 짧아서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연우라고 있죠? 그 애를 보려고 왔어요. 왜냐면 그 애가 내 아이니까요. 두 분이 연우를 그동안 키워주신 거죠? 그 점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바로 연우 생모예요. 저는 그 여자의 입에서 갑자기 연우의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를 보려고 왔다면서 왜 갑자기 연우의 생모가 찾아온 걸까요? 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우는 저희가 10년 동안 저희 자식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연우는 저희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이미 저희 아이고요. 연우는 생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컸어요. 언젠가는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한창 사춘기 들어갈 때예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온 건지 알 수 없었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우리 연우만 생각했습니다. 그 애는 우리를 친부모로 알고 컸고 그래서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당장은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연우에게 생모와 생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요. 제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얼굴을 봐도 그 여자와 연우는 닮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둥글둥글한 연우와 달리 여자는 뾰족뾰족한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신이 저희 아이의 생모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증거가 있어요? 아직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시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게 다 당신 시어머니가 꾸민 거라고요. 속 터져 정말. 알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얽혀버린 거라고요. 저도 제 아이를 뺏긴 거라고요. 알아요? 증거가 있냐는 제 말에 여자가 오히려 억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동안 내가 모든 걸 감쪽같이 속고 있었나? 아니, 아닐 거야.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걸 거야.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정말 답답하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당신 시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당신 시아버지의 친아들이요. 나랑 당신 시아버지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요. 나한테는 당신 시어머니랑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은 거라고요. 근데 모든 게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낳은 제 아이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요. 네? 말도 안 돼요. 시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잠깐만. 그래서 갈수록 시아버지 얼굴을 닮았구나. 그래서 유산도 다 주신 거였어.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시아버지의 친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듣고만 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동안 남편도 전혀 눈치도 못 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연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그래서 그 재산을 연우한테 다 준 거였어? 씨발 이게 말이 돼? 특히 남편이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생전 안 하던 욕까지 뱉더군요. 늦은 나이에 알게 된 배다른 동생이라니. 그 와중에도 저는 우리 아이를 뺏길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기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아이를 계속 키울 겁니다. 저요. 그동안 제배 아파서 낳은 아이보다 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동생을 아들로 생각하면서 키웠다는 게 기가 막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저희 아이에게 남겨진 유산 때문에 오신 건가요? 아,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것도 줄 수 없어요. 시아버지가 제 아이한테 주신 거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식을 지키지 못한 건 당신 잘못이에요. 아마 그때 시어머니께서 두둑히 돈을 챙겨주셨을 텐데 당신도 그때 그 돈 받고 그 아이 버린 거잖아요. 결국 다 인과응보라고요. 게다가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다가 이제야 유산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다고요.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제 말에 그 여자가 피식 하고 웃더군요. 그때부터 여자는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여기 옮겨 적을 수도 없는 욕들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서 이딴 여자를 만난 건지.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너무 착하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였나 본데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지랄이야. 네 시어머니라는 년이 우리 아이를 납치해서 데려갔다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책임이 없을 줄 알아? 어린아이 육에 납치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던 주제에 점잖은 척 하기는. 다 됐고 돈이나 두둑히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아이를 나한테 주든가 선택하쇼. 알았어?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곤 그렇게 통보하곤 나가버리더군요. 저희는 그 여자가 우리 보고 육의 납치에 동조했다는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사정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하더군요. 아이도 뺏기고 아이에게 남겨진 유산도 다 뺏길 것 같아서 말이죠. 마음 같아서야 그 여자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아이한테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았죠. 안 그럼 평생 우리 연우를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냈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눈이 맞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한 남자랑 앉아있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어머니야말로 지금 뭐 하세요? 아버님 아프신데도 오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오시지 않고요.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우리 아이를 어머님이 육에 납치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그 친모라는 년이 그러디? 그년 진짜 미친년이네. 내가 왜 그 영감탱이 피해서 여기에 있는데? 이게 다 그 미친년 때문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는 시어머님을 통해서 그간 시아버지가 숨겨왔던 비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점쟁이에게 큰 돈을 주고 본인이 바깥에서 낳은 아이를 제가 입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로 꼬셔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했답니다. 아이의 친모라는 여자는 본인이 절대 키우기 싫다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 친부인 시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입양 단체에 보냈고 그걸 뒤늦게 시아버지가 알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10년간 저에게 절대 안 생긴다는 아이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니니까 그 점쟁이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시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큰 돈을 주면서 솔직하게 말 좀 해주라고 하셨답니다.
돈에 환장한 점쟁이는 시아버지와의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그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던 거였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에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 미친년이 지 아이를 버려놓고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야? 네 시애비 살아있을 때 그렇게 돈을 뜯어가더니 시애비가 죽으니 이제 너한테까지 돈을 뜯으려고 나타났구나.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 후 그 여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감옥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하네요. 현재는 저희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접근 금지 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족보가 꼬인 것도 마음이 심란한데 이래저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힘든 상황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는 이 상황을 다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입양해온 사실은 알려주되 시아버지 자식이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거나 하는 분이 계시면 조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저처럼 운전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